자, 지금부터는 또 이제 국가재정법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국가재정법의 목적이야 뭐 이제 건전재정을 확립하는 것하고요. 그 앞에도 있네. 성과지향적인 예산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과지향적이며 그리고 이제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회계 구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요. 일단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인데 그 밑에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이렇게 되고 기금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풀어서 출제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특별회계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무조건 제끼면 안 돼요. 그렇게 제끼면 안 되는데 둘을 구분할 때 이제 법에서 명시할 때는 특정한 사업과 특정한 목적이라는 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좀 주목해서 보시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그랬는데 이 법에서 독립기관은 이런 데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 그 다음에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하는 것은 이제 독립기관 내에 있는 그런 기구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제 3항에 나와 있는 여기가 다 이제 중앙관서의 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중앙관서의 장이다 그랬을 때는 각 이제 우리 저 중앙행정기관 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행정부 안에서 저 중앙 행정기관 장들이 중앙관서 장으로 이제 지칭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독립기관에 여기에 이제 살림을 맡고 있는 자리들 있잖아요. 이 자리들이 중앙관서의 장으로 이제 취급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앞에서는 인사관장기관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앙관서의 장으로 이렇게 지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따로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 저 국정원법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정원은 예산에 있어서는 독립기관으로 취급해 주도록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좀 떠올려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관련된 얘기겠죠, 그죠? 이제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여기는요 이제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으로 하는 거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 회계년도 기시 120일 전이니까 예산안 제출할 때 그때 같이 이제 요 국가재정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대 재정개혁 그래갖고 얘기했던 게 있었죠, 그죠? 4대 재정개혁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4대 재정개혁이 있는데 이 4대 재정개혁을 보게 되면은 이 4대 재정개혁에 들어오는 것으로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있고 운용계획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또 4대 재정개혁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성과관리제도이죠. 성과관리제도 이거를 도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총액 배분해주고 총액 배분하고 자율 편성하는 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또 하나가 바로 디브레인 시스템이 있었죠. 그죠? 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디브레인 시스템까지 4대 재정개혁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중심 재정 운용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과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요구서 제출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앙관세장이 예산요구서를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게 언제까지죠? 원래? 예산요구서는 언제까지 가요? 이 양반들이 언제까지 갑니까? 언제까지 가? 다시 한번요. 이게 1월 31일까지 이제 중기 사업계획서 제출을 했다가 3월 31일까지 아니 패턴이 있잖아요, 다. 3월 31일까지 이게 총액 배분 내려오는 거죠. 요 틀에서 한번 짜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저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5월 30일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산 요구서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산 요구서 낼 때 예산 요구서만 딸랑 내는 게 아니라 성과 보고서를 내야 돼.
지난해 성과가 이만큼 났습니다. 성과 보고 내고 내년도에는 이만큼 성과를 낼게요. 라고 하는 성과 계획서까지 같이 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성과관리제도의 일환이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저 성과 계획서와 그 다음에 지난해에 이제 성과 보고서 이걸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기금관리 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의 성과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기금의 성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자, 업무의 관장인데 누가 관장한다? 요거는 이제 예산 업무야 당연히 이제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회계 기금 간의 여유 재원의 전입 전출이 있습니다. 전입 전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짤 때 우리가 정부 예산이다 그랬을 때는 정부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로 짜지 않습니까? 회계로 짜는데 이 회계가 이제 크게 보면은 여기 이제 회계가 어떻게 돼요? 회계가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이 회계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플러스해서 기금이 추가가 되는 건데 여기들끼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이제 전입 전출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뭐 부족하고 그러면 메꿔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로는 일반 회계로 짜갖고 여기 부족한 거 메꿔 줘야지 뭐. 근데 이제 때로는 여기가 다 이제 특별 회계나 기금은 따로 관리되잖아요.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여기서 남는 경우가 있다. 별도의 이제 수입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일반 회계로 또 다시 끌어올 수도 있기는 하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그 예산의 원칙이 이제 나와 있는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국민 부담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 지출 및 조세 지출에 대한 성과를 제고해야 되고 성과 그리고 이제 국민 참여를 또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총계주의가 있는 거죠. 예산 총계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여기다가 모든 것들을 다 담아야 돼요. 그래서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산 총계주의가 있다.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 예산 원칙이 있었잖아요. 예산 원칙이다 그랬을 때 예산 원칙이 이제 전통적 예산 원칙과 그 다음에 현대적 예산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적 예산 원칙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통제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였다? 통제를 통해서 이제 민주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 예산 원칙이다 그랬을 때는 신축성을 보장해 줘가지고 이걸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축성을 보장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능률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인데 전통적 예산 원칙에는 완통균 공명엄단 사안이 있었죠. 공명엄단 사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통균 공명엄단 사안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완전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거를 다 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성이 예산 총계주의가 되는 겁니다. 예산 총계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구성인데 예산을 제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 제출할 때 이제 그 예산에는 정부 예산 여기다 할까? 네. 정부 예산을 제출할 때는요. 정부 예산 제출 시에는 5가지를 내는 거였죠. 셋, 넷, 5개 이렇게 놓고 보면 먼저 예산 총칙을 내야 돼요. 그죠? 예산 총칙. 그리고 또 하나가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이거 내야 되는 거죠. 세입 세출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예산 총칙, 세입 세출 예산 그리고 이제 뭐 명시이월비를 내줘야 돼요. 명시이월비. 요거는 사전에 국회 승인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는 이월비이기 때문에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계속비가 들어갑니다. 계속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정부 예산에서 이게 국고 채무 부담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국고 채무 부담행위. 요래 가지고
5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입 세출 예산의 구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세입 세출 예산이다 그랬을 적에, 요거 세입 세출 예산이다 그랬을 때, 자,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끄집어내 보면, 자, 세입 예산은 어떻게 구성돼요? 세입 예산은 이제 관, 항, 목으로 구성된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출 예산은 어떻게 구성돼요? 세출 예산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장, 관, 항, 세항, 목 이렇게 되는 거죠. 세항, 목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 틀을 또 거기다가 채워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거가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게 입법 과목 있잖아요. 입법 과목이 여기선 여기까지, 여기선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입법 과목에 대한 언급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행정 과목이니까, 예, 그거는 빼고 입법 과목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입 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해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 예산은 그 내용을 기능, 성질, 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누가 정한다? 이거는 이제 행정 과목 아니겠습니까? 행정 과목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는 비상금이었는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한다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제 2항에 보면은요, 요거 이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비비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된다, 없다 이렇게 이제 해야 돼, 지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비죠, 완성의 수년을 요하는 공사 제조 등에 관하여서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서 연마다 이제 얼마씩 부여해 줄 거냐, 연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연부액을 따로 정해가지고 사전에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놔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또 논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 액수 또 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계속비는 5년 이내로 이제 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규모 및 국가 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 10년.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명시이월비죠. 명시이월비. 예측이 되는 경우니까요. 그죠? 예측이 돼서 2월을 명시적으로 이제 해주는 것이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국회에 사전에 이제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2월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갖고 아까 여기 정부 예산 제출할 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국고 채무부담행위는 이 다른 걸로 이렇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다른 걸로 다 계산 넣고 남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률에 따른 것은 그거는 법률로 지정돼 있는 의무 지출 항목이니까 그런 걸 국고 채무부담행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세출 예산 금액으로 넣은 거. 그거는 여기 세출 예산 항목이니까 그건 또 별개고. 그 다음에 또 계속비로 지정한 건 또 계속비예요. 근데 그거 이외에 나머지가 국고 채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나머지 이거 계약 관계를 통해 가지고 좀 이제 중장기 계약을 맺어 가지고 여러 해에 걸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채무 부담 행위를 하기로 약속한 거, 그런 것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정의를 할 때 이게 외부의 어떤 외부의 기관 같은 데하고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또 이제 계약 체결 같은 걸 했는데 그런데 그게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올해 세출 예산 요거로 다 집어넣은 거 그거 빼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막 단년도로 계약을 맺을 것 같으면 세출 예산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거 빼고 그 다음에 계속비 같이 SOC 투자 뭐 이런 거 빼고 남는 게 국고채무 부담행위다, 그런 식으로 개념 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국고채무 부담행위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땡땡땡 예산서의 작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성인지 예산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는 법률의 레벨로 성인지 예산을 짠다는 것이 요게 좀 이제 획기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평등 기대 효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앙관세장은
이거 중기사업계획서 나오는 거겠죠, 이제. 그죠? 중기사업계획서.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의 편성지침이 이제 통보가 갑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이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장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지침에 대해서는 국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기 이제 보고가 되고, 그 전에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도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 지침, 예산안 편성 지침이 국회 보고되고, 요대로 이제, 진행이 돼서 예산 요구서가 이제 올라와야 돼요. 그죠? 예산 요구서가 올라오게 돼 있고, 이게 5월 31일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편성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최종 편성은 기재부 장관이 이제 주도해서 하고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도 거치고 대통령 승인 얻어서 언제까지 120일 전까지 국회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총액 계상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하다 그럴 때는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타 제도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고 재정 지원 규모 국고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그랬을 때에는 미리 예타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렇게 되고 독립기관의 예산인데 여기 왜 독립기관의 예산은 따로 보냐면 독립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예산을 좀 깎고 싶을 때는 미리 협의하고 그러고도 이제 그래도 이걸 강행하고 싶을 때 협의가 잘 안 됐지만은 강행하고 싶을 때 맘대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자르겠다라고 했을 때 국무회의에 여기에 이제 독립기관장이 나와가지고 깎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깎아갖고 국회 제출할 때에는 독립기관장의 의견은 이러저러했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국회에 같이 넘겨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감사원의 예산은요. 이것도 여기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까지는 취급 안 하지만은 독립기관스럽게 취급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 보면은 감사원의 예산은 요거는 이제 똑같이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에 감액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에서 이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어요. 알겠죠?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예산 이건 뭐예요? 각 중앙관세장은 예산이 확정되는 사업계획 운영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계속배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 땡땡땡땡서를 이제 기재부 장관 제출하는데 아까 거랑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예산 배정 요구서라고 이제 보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따로 나왔었어요. 예산 배정 요구서.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는 게 예산 요구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예산 요구서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그거는 예산을 얼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이건 예산이 확정된 이유예요. 그럼 배정해 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확정된 돈 달라. 아니 그럼 확정되면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정 요구서도 받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배정해주고 그래갖고 그 이후에 이제 통제도 계속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의 배정 요구서 제출이 있고 예산의 배정이 이제 거기 나왔죠, 그죠? 이래 가지고 요거는 이제 분기별로 한다는 거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제 3항에 보시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기 시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긴급 배정이라고 하는 거죠. 긴급 배정. 땡겨서 12월 달에 예산이 확정됐을 때 내년도부터 집행해야 되지만은 미리 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 집행 지침도 있고요.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도 있습니다. 이거 한정성의 원칙이죠. 그다음에 예산의 전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세항하고 모계 금액을 전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과목 아까 말했던 행정과목 세항하고 목에 대해서 상호 융통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산의 전용이라고 합니다. 거기 46조에 나왔고 이용은 이제 여기 동그라미 친 여기 입법 과목 일의 전용이죠.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이죠.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을 이용이라고 하고 이체는 이제 기관이 통합되거나 했을 때 전에 짜졌던 예산을 갖다가 이제 통합된 기관에 주거나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세출 예산에 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월에서 보면은 있잖아요. 2월액에 대해서는 원래는 2월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예외로 이제 주고 있는 건데, 명시이월비는 제이월이 가능하지만 사고이월은 제이월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없다라고 하셔야 돼. 2호가 사고이월이거든요. 보면 읽어보면 그죠? 명시이월은 1호에 들어가 있고 2호는 사고이월이에요. 사고 이월인데 사고 이월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이월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성과금 지급할 수 있죠. 돈을 잘 절감했다 그랬을 때 예산 성과금을 주게 되어 있고요. 예산 성과금, 그리고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관리는 이게 한 발 밀어넣기 전략으로 일단은 예산이 사업비가 별로 안 들 것처럼 이렇게 주장해서 예산을 따간 다음에 그 이듬해 같은 때 이거 돈이 딸린다면서 더 달라고 요구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관리 제도가 따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중앙관세의 장은 완성에 이제 여기가 이제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총사업비 관리 제도를 이제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한 대규모 사업이 뭐냐? 이게 토목공사는 500억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공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20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총사업비 관리제도 안에 묶어서 이제 이게 몇 년 걸릴지, 총사업비는 얼마인지 이 규모를 미리 가늠해 보는 거예요. 한 발 밀어넣기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하는 것이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예비비도 기재부 장관이 이제 관리를 합니다. 기재부 장관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요, 예비비 사용 명세서 작성 국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요건 있잖아요. 각 중앙관세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해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월 말까지가 뭐예요? 결산보고서 낼 때거든요. 이해됐어요? 결산보고서 낼 때 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 이렇게 썼어요 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원래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어땠어요? 이거는 이제 국회 사전의결의 예외죠. 국회 사전의결 예외해가지고 사전의결 안 받고 그냥 이제 총액만 사전의결 받은 다음에 어디다 써야 될지는 안 정해져 있었던 게 예비비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기재부 장관이 판단해갖고 저 필요한 데다가 나눠줬어요. 그럼 그걸 어디다 썼다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 명세서 요것을 갖다가 제출하는데, 이게 결산보고서랑 같이 제출하는 거 2월 말까지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이제 언제까지 이제 국회로 제출하는 것은 총괄, 예비비 쓴 것을 총괄 작성해 가지고 이 기재부 장관이 해서 이거는 결산안 제출할 때, 그러니까 국가결산 보고서죠. 국가결산 보고서를 5월 30일까지 내지 않습니까? 그죠? 5월 30일까지 국가결산 보고서를 내는데, 그 국가결산 보고서 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결산 보고서 낼 때, 그럴 때 이제 5월 30일까지 국회에 이것을 제출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수입 대체 경비가 이제 거기에 예외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이 들어왔어. 그만큼 또 많은 경비가 필요한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수입 대체 경비, 요거를 예외로 이렇게 해서 반영을 미리 못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죠? 국가 시설 같은 것들의 이용자 수가 확 늘어나거나 뭐 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예외가 되고, 예산 불확정 시에는 준예산 편성하는 거죠. 그죠? 예. 준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57조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이거는 이제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앙관서의 결산 보고서 작성 제출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결산 보고서를 이제 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2월 말까지 내도록 하고 있는 거고, 기재부 장관한테 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국가결산 보고서는 요거는 언제까지냐면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검사다 그랬는데, 이거는 5월 20일까지 해가지고 기재부 장관한테 감사원에서 다시 이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결산 보고서는 말씀드렸지만 5월 30일까지 해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기금운용계획안도 똑같은
이 루트로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1월 31일까지 해당 당해 회계년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 사업 계획서를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도 이제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 주체에 통보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재부 장관은 요런 이제 작성 지침은 국회 또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이 루트 따라간 것처럼 기금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금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기금관리 주체는 이거 5월 31일까지 또 요건 기금계획 운영안을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기금을 이만큼 이만큼 짜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금 운영 계획안의 국회 제출은 또 이것도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절차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 그대로 따라가고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증액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이것은 이제 정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회계든 기금이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증액은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잖아요. 회계에는 이거 변경을 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해 연도에 회계 변경을 가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때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줘야 돼요. 맞죠? 추가 경정 예산으로 국회에 사전 의결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금은 달라. 기금은 20% 이내 범위에서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금융성 기금은 30% 이내입니다.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거 이상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국회에 이제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됐죠? 그리고 중장기 기금 재정 관리 계획 같은 거는 이것도 5회계 연도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또 이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재정 개정할 때에도 요거는 있잖아요. 재원 조달 방안을 법률에 첨부하는데 이것도 5년을 내다보고 해야 돼요. 추경에 이제 요건 있죠. 추경 요건. 그 전쟁이나 대규모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추경을 편성할 수 있고요. 요거는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요것이 두 번째 들어갔고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될 의무 지출의 항목인데 거기에 이제 지출을 해야 될 것이 발생했을 때에도 추가 경정 예산을 이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잉여금의 처리 같은 게 이제 나와 있죠, 그죠? 세계 잉여금의 처리, 요것도 순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면은요, 일단 지방에 좀 줘야 돼요. 지방에 줘야 돼. 1차로 지방에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럴 때 일단은 저기가 있어요. 공적 자금이라고 하는 거를 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공적 자금을 집어넣어서라도 어떻게든 그 경제 위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적 자금 관리 와 관련해서 요게 이제 공적 자금 상환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요걸 출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뭐라고요? 1번은 지방자치단체 여기다가 이제 교부세, 교부금 이런 것들을 좀 메꿔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고 쓰고 남은 것을 일부를 쓰고 이제 나머지를 갖다가 이제 공적자금 상환 기금에 출연하고 그러고 또 남은 것을 갖다가 어디다 쓰냐면 국채 같은 걸 갚아야 돼요. 이제 그 채무 변제 이런 데다 써야 됩니다. 채무 변제를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은 채무 변제를 하고 남은 것을 갖다가 추경에다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이 4순위입니다. 4순위. 네, 그래서 쪼개고 해서 추경에는 일부밖에 못 쓰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국가 채무 관리가 있는데 이제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을 기재부 장관이 또 수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전 재정을 위한 노력을 이만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요만큼 하고요. 지방자치법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볼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